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의 미심쩍다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한 차례 했었던 건데요. 그 남과 북한 공감의 심리학 아직은 가제인데 아직 책이 안 나왔죠? 네네. 네. 저 한 10월 나온다고 대략 얘기 들었습니다. 10월달. 네. 근데 그 책 중에 그 남과 북의 근심 걱정과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한국 사회의 경우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을 이제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치열한 이제 생존 경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사실 불안과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없는데요. 이런 불안과 근심 걱정이 신자유주의의 좀 어떤 부분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사실은 불안과 근심 걱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채찍질 같은 게 통했던 사회죠. 일 열심히 안 하면 뭐 이제 막 채찍질을 하고 막 혼을 낸다든가 노골적으로 폭력을 쓴다든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신분적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노골적인 폭력, 노골적인 착취 이건 불가능해졌죠. 근데 그런 조건에서도 어쨌든 민중들을 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사실은 불안, 근심 걱정.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채찍, 무형의 채찍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제 자본주의에서 불안과 근심을. 근데 이 불안과 근심이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더 심하다. 그것은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책임을 거의 없애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나라들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생존 경쟁, 극심한 생존 경쟁을 위한 싸움터에 던져진 그런 고립된 개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근심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를 뭐 이제 연애, 결혼, 자식 문제, 교육, 그다음에 해고 걱정, 노후 걱정, 기업가들은 또 도산 걱정, 그다음에 교통사고, 범죄 등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하나의 체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도 본질은 사실 동일하지만 이제 보여지는 결이나 약간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북유럽식 뭐 자본주의도 그렇죠. 있고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럽식 이런 그런 자본주의도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좀 사람들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을 정점으로 한 이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고 그 다음에 거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가의 책임, 사회 안전망에 따라서 개인의 불안이 크게 좀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국가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반쪽이 이제 북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또 그 불안에 떠는 것 중에 하나 노후잖아요. 내가 노후에 혼자 늙어 죽으면 어떡하지? 병 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은데 북에서는 이런 노후 준비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불안 심리가 어떤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무책임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전혀 돌봐주지 않는 국가의 무책임성.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좀 더 집어서 얘기하면 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기본소득 같은 최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의 어떤 수준을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후 불안인데 이 노후 불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산층들도 다 있다 그래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돈이 꽤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노후 불안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노후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근데 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고수해 왔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북쪽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생존, 민중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노후도 마찬가지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은 연로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연금 나옵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인연금 정도 되겠죠. 요런 이제 연금 제도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의 노후와 관련한 특징은 은퇴하기 싫은 노인들은 은퇴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가 많아도 내 현직에서 일하고 싶다 계속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의 고위 관료들 뭐든 보면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기 싫으신 분들이죠. 그렇게 된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연금과 더불어서 이제 주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제 자식이 만약에 없고 가족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 혹은 자식이 있더라도 그냥 따로 살기만 하는 노인들은 양로원이 있어요. 요즘에 지어놓은 거는 되게 시설이 좋고 아주 잘 지어놨던데 그럼 국가가 지어놓은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식들하고 생활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가하자면 북쪽은 이 노인을 좀 우대하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조가 계속 살아있거든요. 우리랑 달리.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이 상당히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북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노인 세대를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경하고 우대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있어서 노후의 걱정 중에 저 그것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이 먹어서 길 가다가 젊은이들한테 공경을 당하지 않을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걱정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점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이런 불안과 이런 게 없다면 사실 북은 지난 기간 오랜 동안 이제 미국이라는 또 남과 북 이런 대치 상황이 오래되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사실 공포나 이런 불안 요소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 점은 좀 어떤지.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불안을 제일 높은 불안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을 70년 넘게 미국과 전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거의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그중에 하나는 이제는 핵무력도 완성했겠다. 근데 핵무력 완성하기 전에도 보통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전쟁 터지면 우리가 이긴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가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혐오와 경멸 수준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북쪽은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수준이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독과 불안은 이게 비례관계에 있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처하더라도 혼자일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게 걱정되고. 근데 똑같은 재난이 오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그거를 관계가 좋다. 이 사람들이 같이 그거를 경험한다 그러면 훨씬 더 안심이 되거든요. 위험이 닥쳐도. 그러니까 마치 그 무인도에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혼자 가 있는 거하고 여러 명 같이 가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여러 명이 있는 것이 훨씬 안심 효과가 크죠. 그래서 불안과 고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북쪽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점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국가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 사이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확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게 높은 수준 살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 우리 이제 남측은 요새 이런 불안, 뭐 이걸로 인해서 생긴
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범죄의 원인은 뭐 조현병 환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딱 여기까지만 딱 설명이 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모든 문제를 개인으로 돌리는 이런 무책임한 처사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신장애와 범죄가 아예 상관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 원인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주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뭐 에릭 프롬이 이제 진작에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원만히 충족된다면 뭐 그 사회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 좌절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욕구 좌절됐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반응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지 않아도 자식들은 화가 나고 또 사회가 어떤 사람들 차별 대우해도 그 사람들 화가 나고 또 자유를 빼앗아도 분노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분노는 아주 욕구 좌절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반응이거든요. 심리적 반응. 그래서 욕구 좌절을 심하게 시키는 사회일 경우에 분노 수준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분노 수준이 이 높은 분노 수준이 건강한 방식으로 정당한 목표를 향해 분출되면 그게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촛불항쟁 같이. 근데 만약에 이 분노가 막 들끓고 있는데 이 분노가 건강하게 배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분노가 결국에는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되거나 표출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을 취하죠. 하나는 자기 공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면 보통 이제 우울증 생기고 정신장애 쪽으로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분노가 무차별적인 타인 혹은 사회를 향해서 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면 묻지마 범죄, 증오 범죄, 혐오 범죄 뭐 이런 식의 이제 일탈 행동과 범죄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장애와 범죄는 사실상 동일한 원천의 다른 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가지는 이 비례해요. 항상 정비례 이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살률과 강력범죄를 비교해보면 항상 이게 오르락내리락 같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쪽도 이 분노지수가 높은 사회라면 욕구좌절이 심해서 두 가지가 다 높게 나타날 거고 분노지수가 낮은 사회라면 이 두 가지가 다 낮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북쪽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가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된다. 이 정신장애 현상이 심하지 않다.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말을 북쪽 사람들이 거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을 북에서 전혀 안 쓰는 말은 아닙니다. 북의 사전에는 뭐 슬픔증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말을 쓰지는 않고 우울증이란 말을 쓴대요. 쓰기는. 근데 북쪽 사람들은 우울증이란 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서 탈북자들 중에는 북에는 우울증이란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울증이란 말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다 혹은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북쪽 사람들이 그 평상시 못 듣는다는 거죠. 우울증이란 말 자체를 거의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고 또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쪽의 우울증 같은 어떤 정신병리나 정신장애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대단히 이제 낮다. 빈도가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북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책에는 한 곳이. 네, 한 곳 있대요. 한 네, 곳.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49호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이 북에서는 정신과를 이제 정신예방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북에 정신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이제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감추는 거. 실제로는 정신장애자가 많은데 정신장애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기 싫으니까 병원 하나밖에 안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다른 거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가정해도 좋은데 한 가지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정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신장애자를 없앨 수가 없어요. 뭐 다 죽인다? 그럼 더 심해져요. 내가 볼 때 더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자가 돼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한국처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폭압적인 국가다. 독재 국가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한테 가서 총 딱 들이대고 너 당장 낫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조현병이 낫겠어요? 더 심해지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정신장애는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너 나와라. 없애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폭압적인 방식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장애만 심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북에 정신장애자가 많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생길 것이고 그거를 다루는 병원 혹은 시스템, 법제, 기관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 이 정신과 쪽이 계속 확장되고 심리학에서도 상담이라든가 힐링 쪽이 막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를. 근데 반면에 이제 북유럽 나라들만 해도 정신과 쪽이 되게 발달이 안 됐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또 힐링 산업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의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체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북에 정신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정신장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과 범죄는 정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범죄가 많이 없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게 합리적 추측이죠. 그렇죠. 반대로 한국 사회에 좀 퍼져 있는 거는 사실 물론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런 걸 좀 단서가 달리긴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폭압적으로 처벌하고 뭐 아우지 탄광을 보낸다는 둥 하여튼 뭐 이런 그 되게 비인도적으로 반인권적으로 대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실제 북에서는 좀 이런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들이 나올 텐데 적더라도 어떻게 좀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계시는지. 우선 북쪽이 이제 강력 범죄는 거의 없고 자잘한 범죄가 좀 있는데 범죄 빈도나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홍콩 언론인인 장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에 가서 목격한 거 쓴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쪽에는 방범창이 없다 이거예요, 집들에. 도둑들이 드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 가면 여성 화장실 앞에 여성들이 줄 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꽤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그 사람이 본 재밌는 장면은 북쪽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가방을 문 밖에 걸어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 당할 걱정을 안 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여러 차례 봤다는 거고 여기 다니면서 또 자전거를 세울 때 자물쇠를 안 채운다. 그러니까 도둑질 당할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게 정신장애 문제를 봐도 그렇지만 북쪽이 그 돈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에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범죄의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봐요. 원천이죠. 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남의 거 훔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또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죽이고 또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것도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이제 북에서는 빠지는 거죠. 돈이라는 게 동기에서. 그러면 범죄 발생 같은 게 확실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낮은 범죄 수준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뭐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잘못을 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북쪽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인다. 총살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북쪽이 오히려 처벌을 굉장히 느슨하게 한다랄까요? 그런 쪽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일단 잘못하면 법적 처벌을 무조건 받잖아요. 근데 북쪽은 실수를 한 건 거의 처벌 안 하는 거고 고의로 했더라도 초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판만 해요. 그 사람이 속한 뭐 당 조직이나 초급 단체에 있는 조직에서 비판만 받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했다 이 사람이
비판을 받고도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단계 조직이 있죠. 상급 조직에 가서 비판받아요. 거기는 한 200~300명이 있다고 그러네요. 거기 모이는 그게 쪽팔리는 거죠. 이제 여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죄를 저지르면 그때 이제 경찰에 넘긴다. 법적 처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쓰레기 봉투인데 저희 동네 게 아니고 다른 동네 거더라고요. 다른 동네 거를 우리 그 동네에 넣으면 이거는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다 그냥 재활용품 담아서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그 동사무소 쪽이랑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쪽 동네 거라 어차피 이쪽에서 못 쓰니까 그냥 비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다. 안 통해요. 일단 벌금은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얄짤없이 벌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뭐 조심하게 되는 계기는 됐지만 뭐 순간 살벌하다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냐 모르고 그런 거를 알려주면 되지. 근데 북쪽에서 온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남쪽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 법으로. 네, 뭐든지 잘못하면 그냥 얄짤없이 법으로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북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몰라서 했다, 실수했다, 혹은 뭐 고의로 했더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일단은 봐준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남쪽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봤고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사실 결국 이 북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권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사실 인식이 많이 좀 나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남측에는 북이 독재, 폭압 정권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고 지금도 뭐 종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북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짜 뉴스고 자신들은 인민을 위한 인민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 상반된 주장인데 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 남북교류가 한창일 때 지금 좀 많이 막혀 있는데 그 북쪽 사람들 자존심, 권리의식 이런 게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있는 인식과는 달리 70여 년간 폐쇄적이고 토갑적인 정권 하에서 산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존심과 권리의식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쪽이 이제 포갑 정권이라는 것이 서방 세계와 한국 쪽에 일관된 어떤 이제 선전 혹은 이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북쪽은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증거를 찾아서 막 서로들 막 증거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심리학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전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그 이사장이신 지금 김지영 이사장님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사실은 한국인 중에서 북쪽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선량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정권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연구한 게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해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이 폭압 정권이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따져볼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심리학자나 이제 어떤 이제 정부기관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집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조사하러. 가서 이제 거기 부모들을 만났어요. 아동학대 하십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했죠. 애들한테 아동학대 당했습니까? 그러면 애들 안 당했다 그럴 겁니다. 아동학대를 안 한다라고 이제 다 얘기하더라도 그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증언보다 공식적인 그런 언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 아이의 심리 상태. 아이의 표정. 학대당하면 학대당한 아이들한테 특유의 나타나는 심리가 있어요. 표정, 말투, 부모 관계 등등. 그래서 피학대 심리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걸 파악하면 부모가 아무리 아동학대를 안 했더라도 한 거고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를 했다 그래도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제일 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쪽은.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도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쪽의 정권이 폭압 정권이라면 이제 한마디로 국민을 학대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전형적인 피학대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죠. 국가가. 반대로
만약에 북의 정권이 포갑 정권이 아니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검토해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실 때 자존심과 권리의식은 피약대 심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들을 매일같이 이제 북의 정권이 처벌하고 감시하고 뭐 죽이고 고문하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경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계심. 매사에 막 두려워하겠죠. 또 나를 잡아가는 거 아니야, 또 우리 이웃을 또 죽이는 거 아니야 등등의 두려움, 사람들이 겁이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매사에 경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쳐다보는 거죠. 막 째려보고 그 다음에 너 누구야? 저리 가! 뭐 이런 식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선 괴롭힘을 당하면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권리의식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권리의식이 다 사라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 복종 심리 같은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력감과 수동성 같은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울과 비관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래서 맨날 학대당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명랑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그늘이 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당하는 집 아이들 보면 얼굴이 우울하고 슬퍼요. 비관적이고 항상 매사에. 따라서 독재정권 치하의 국민들도 보통 얼굴이 무겁습니다. 어둡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검열과 억압이 없을 수 없겠죠. 항상 자기검열하고 말조심하고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들을 억압하고 표출했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게 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분노, 아까 욕구좌절은 계속 되는데 분노가 표현되지 못하니까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내겠죠. 그런 식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관찰하면 북쪽 사람들이 이제 포갑 정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하신 이제 자존심과 권리의식을 얘기를 하자면 포갑 정권 밑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심리인데, 북쪽 사람들이 뭐 권리의식이 높다는 건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의 예만 들면 개성공단에서 뭐 기계가 이렇게 고장나서 멈추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멈춰서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쳐서 겨우 일을 하게 됐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북쪽 노동자들은 무조건 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관리자들은. 왜 일을 안 하냐. 기계가 멈춰서 못하는 한 시간이 있는데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회주의 병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북쪽 노동자들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장냈냐 기계를. 기계가 고장난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닌데 우리 휴식 시간을 왜 뺐느냐. 안 된다. 우리는 쉬겠다. 근데 한국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우에 다 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권리가 뭐 휴식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기 전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개성공단 관리자 중에 하나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실 남쪽 노동법규를 보더라도 쉬는 게 맞답니다. 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남쪽은 관행상 일을 해주는데 북쪽 노동자들은 철저하대요. 그런 데서. 자기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예고, 더 많은 예들이 있는데, 어쨌든 권리의식이 높다라는 건데, 이거는 학대당한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학대당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리의식이 거의 없어요.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당당하고 유쾌하다, 권리의식이 높다, 이제 이런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북이 포갑 정권이 아니라는 좀 증거들이 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은 그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 남북 공감 심리학 중에 남과 북의 근심 걱정과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오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